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저는 얼마 전 시댁 식구들에게 일어난 불미스럽고 언짢은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해요. 집안에 사람 하나 잘못 들어왔다 풍비박산 나는 일 종종 들어보셨죠? 남의 일인 줄만 알았던 그 문제가 우리 시댁에서 일어날 거라곤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이 40이 되도록 장가를 가지 못한 아주버님이 결혼하기 전까진 말이에요. 새 식구가 된 형님은 저와 동갑으로 아주버님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만난 사이였어요. 시부모님을 뵙기 전 형제간에 먼저 만나 얼굴을 익혔는데 솔직히 말하자면 첫인상이 그리 좋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본격적으로 진행된 일이 없는데도 그 자리에서 기선 제압하려는 게 느껴지는 무례한 사람이었죠. 우리 동갑이라고 들었는데 말 편하게 해도 되지? 네, 그러세요. 편하게 이름 부르셔도 되고요. 그럴 수야 없지. 그래도 격식 차릴 건 차리고 서로 존중할 건 존중해야 하지 않겠어? 동갑이라고 형님 동서하는 게 싫은 건 아니지? 싫을 이유가 있나요? 편할 대로 하세요. 아직 식도 안 올렸는데 벌써 무슨 형님 동서야. 부담스럽게. 식만 안 올린 거지. 이렇게 가족들 소개하고 그런 거면 이미 가족 아닌가? 안 그래, 동서? 네, 그렇죠. 우리 아주버님 잘 부탁드릴게요, 형님. 동서가 잘 부탁드린다 만다 할 건 없지. 누가 보면 친오빠 장가 보내는 줄 알겠네. 혹시 제 말이 불편하셨을까요? 연애부터 지금까지 8년은 보고 자란 사이라 그만큼 유대감이 있어서 드린 말씀이에요. 아니, 불편해서 한 말은 아닌데? 서방님도 가만히 있는데 동서가 나서서 그런 말 하니까 좀 이상해서 그렇지. 기분 나빴어? 기분 나빴다면 사과할게. 아니요. 혹시 말에 오해가 있었나 싶어서 그런 것뿐이에요. 첫 만남에서부터 삐걱댔으니 오빠처럼 생각했던 아주버님 짝으로 달가울 리가 없었습니다. 생긴 것도 멀쩡하고 능력도 있는 아주버님인데 이상하게 제 짝 찾는 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혼자 사는 게 너무 아깝고 시부모님 걱정도 컸던 터라 제 지인도 소개해보고 괜찮다는 사람 주선에 소개팅도 종종 해줬는데 제대로 성사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남편 말로는 아주버님 나름대로 확고한 이상형이 있어서 그런 것 같다는데 정작 데려온 형님 보면 그동안 제 지인들은 왜 걷어찼나 싶을 만큼 특별한 매력을 느끼기 힘든 여자였어요. 뭐? 동서가 잘 부탁드린다 만다 할 건 없지? 참나 어이가 없어서. 당신도 들었지? 내 앞에서 기싸움 거는 거. 별난 사람처럼 보이긴 하더라. 되게 피곤한 성격인 것 같은데 대체 형은 뭘 보고 결혼까지 생각했는지 모르겠어. 당신이 만나서 다시 이야기해보면 안 돼? 아주버님이 너무 아깝잖아. 아주버님은 사람 보는 눈에 그렇게 없어? 그동안 소개해준 사람들한테 비교해도 한참을 못 미치잖아. 그러게. 우리가 처음 만난 자리라 그렇게 느낀 걸 수도 있고 만나서 지내다 보면 괜찮을 수도 있지 않을까? 보통 첫인상이 이렇게 안 좋은 경우는 2번, 3번 만난다고 해서 변하진 않더라. 첫 만남에 진저리를 친 것은 저뿐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시부모님께서 있는 자리에서도 크게 다르진 않았어요. 그나마 다른 점이라면 그래도 시부모님 앞이라고 아주버님 더 챙기려고 하고 살갑게 구는 것 정도였죠. 준태 오빠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어머님 아버님께서 오빠 결혼으로 걱정이 많으셨다고 하시던데 제가 준태 오빠 구원해주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 안 그래도 저러다 평생 혼자 살지 싶어. 준영이처럼 괜찮은 사람 만나서 좋은 가정 꾸렸으면 했는데 늦음하게 이렇게 돼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모르긴 몰라도 제가 동서보다 더 괜찮기는 할 거예요.
어머님은 나이 말씀 안 하시면 언니라고 불러도 되겠어요. 피부가 어쩜 이렇게 고우세요? 그러니? 아휴, 뭐 따로 관리하는 게 없긴 한데. 그래도 살짝 보이는 검버섯만 관리하시면 동서랑 손잡고 나가서 언니 동생 소리 듣겠어요. 제가 괜찮은 피부 관리실 소개시켜 드릴게요. 형님의 말은 되게 얼핏 들으면 칭찬 같은데 자세히 곱씹어 보면 칭찬이 칭찬 같지 않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듣다 보면 괜히 기분이 상하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나쁜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었고 무턱대고 결혼 반대를 할 만큼 콕 집어 문제라고 할 것도 없었어요. 이왕 늦장가 가시는 거 인연을 만나려고 늦어졌나 보다 싶은 소리 나오는 상대면 좋았을 텐데 싶은 아쉬움이 있었죠. 하지만 어쩌겠어요. 혼자 늙을지도 모르는 아들 걱정하는 시부모님으로선 아쉬움이 있어도 결혼해준다는 여자가 있으니 다행이다 싶으신 거죠. 저나 남편도 제가 아주버님 인생 책임져 줄 거 아니니 아주버님만 행복하면 됐다 싶었고요. 근데 형님은 희한하게도 우리 부부 아니 콕 집어 저한테 대접받고 싶어 환장한 사람 같았어요. 동서, 나 자두가 먹고 싶어서 그러는데 올 때 자두 좀 사다 줄 수 있어? 자두요? 갑자기 무슨 자두? 아, 일단 알았어요. 가는 길에 보이면 사갈게요. 어머님께선 뭐 필요한 거 없으신지 여쭤봐 주시겠어요? 어머님? 잠깐만. 동서, 어머님은 치즈케이크가 먹고 싶다네. 이 앞에 치즈케이크 집 아직 문 열었으려나 모르겠네. 치즈케이크요? 어머님이 치즈케이크가 먹고 싶다고 하셨다고요? 문 열려 있으면 사오고 아니면 말라셔. 기다릴게. 전화를 끊고 기가 막혀 한동안 입을 떡 벌리고 있었어요. 저희 어머님 유제품 싫어하시거든요. 우유는 물론이거니와 요거트, 치즈 다 싫어하세요. 그런데 그런 어머니 앞세워 자기 먹고 싶은 것을 주문한 거예요. 어머니께는 제대로 여쭤보지도 않고요. 어이가 없네 진짜. 그럴 거면 자두처럼 그냥 자기가 먹고 싶다고 하지 왜 어머니 앞세워서 저래? 자두 이야기한 마당에 민망해 그랬나 보다. 아이, 그냥 사가. 진짜 보면 볼수록 얄미워 죽겠어. 어쩜 사람이 주는 거 없이 저렇게 얄밉지? 아주버님한테 잘하기나 하면 몰라. 은근히 하대하는 거 알아? 아무리 나이 어린 마누라라고 해도 그렇지. 아주버님도 너무 물렀어. 지난번엔 아주버님한테 야야 하더라니까. 아버님 들을까봐 내가 얼마나 마음 졸였는데. 그래도 형이 좋다는데 어쩌겠어. 안 그래도 나도 좀 이해가 안 돼서 물었더니 그냥 얼굴이 자기 스타일이래. 밖에선 모나게 굴어도 집에서는 또 안 그런다고. 귀여운 구석이 있다나 봐. 귀여운 사람 다 죽었나 보다. 아유, 열받아. 시댁 모임이 있을 때마다 열받는 건 저 하나였습니다. 나이는 저랑 동갑인데 하는 짓은 무슨 막둥이 딸처럼 굴면서 꼬박꼬박 형님 대접 받으려고 하니 얄미운 것도 있었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점점 도를 지나치게 되었고 시부모님 앞에서도 알게 모르게 부딪히는 일이 잦아지다 보니 어른들마저 눈치를 보는 상황이 된 거예요. 어머 동서, 바닷물로 끓였어? 너무 짜잖아. 짜다고요? 아직 간도 안 했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짜다니까? 그럼 내가 없는 말을 해? 어머니, 간 좀 봐보세요. 못 먹을 수준이에요, 이거. 아직 간이 안 된 것 같은데 이게 짜냐? 어머니, 이게 괜찮으시다고요? 연세도 있으신데 이렇게 드시면 안 돼요. 안 되겠다, 동서. 오늘 매운탕은 못 먹겠어. 이래서 누가 숟가락이라도 되겠어? 형님, 어머님도 괜찮고 저도 괜찮다는데 왜 그러세요? 아직 간도 안 됐는데 짜다고 하는 형님 미각이 좀 잘못된 거 아니고요? 뭐? 내 미각이 잘못됐다고? 동서, 모르나 본데 나 한식 조리사 자격증 있는 사람이야. 눈 감고도 염도당도 얼추 맞추는 사람이 나라고. 그래서
이 매운탕은 염도가 얼마나 되는데요? 뭐? 말씀해보세요. 눈 감고도 염도 맞출 수 있다면서요. 한 10? 10은 될 것 같은데? 10이요? 1도 아니고 10이요? 형님, 바닷물 염도가 3.5예요. 10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야? 그만큼 짜다 이거지. 아무래도 한식 조리사 자격증 있는 내가 더 잘 알지. 동서가 뭘 안다고 그래? 소정이는 학교 영양사였는데 뭘. 네? 모르셨어요? 지금은 애들 때문에 그만뒀는데 저 얼마 전까지 중학교 급식 영양사였어요. 애들 상대로 학교 급식하던 제가 염도 하나 못 맞추겠어요? 형님은 그제야 꿀먹은 벙어리가 된 채 민망해 시뻘개진 얼굴로 부엌을 나갔습니다. 그 순간 얼마나 고소하던지요. 그날 이 집 남자들 제가 끓인 매운탕을 싹싹 비워 먹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형님은 손도 대지 않았지만요. 대체 형님은 제가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지 모르겠어요. 이왕 가족된 거 두루두루 잘 지내면 좋잖아요. 그러게 말이다. 애가 나이만 먹었지 속은 순애더라 애. 질투심도 많고 그래서 그런가 네가 먼저 들어와서 며느리로 이쁨 받고 있으니 시기하나 봐. 저 진짜 아주버님 봐서라도 잘 지내고 싶은데 자꾸 저러시니 너무 속상해요. 어쩌겠냐. 너가 좀 이해해라. 우리 집에서 네만 모를 사람 아무도 없어. 어머님 말씀대로 그 고충 몰라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아주버님마저도 한 번씩 다가와서는 툭 미안해라고 사과하곤 했으니까요. 그렇게 사사건건 12조로 나올 때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아주버님 생각해서 참았는데 거의 머리채 잡기 직전까지 감정이 격해진 사건이 터지고야 말았어요. 동서 나 무시해? 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번 어머님 생신 때 여행 가기로 했다면서? 왜 여행지를 동서 마음대로 정해? 그건 제가 마음대로 정한 게 아니라 어머님께서 가보고 싶으시다던 곳으로 결정한 거예요. 형님 오시기 전인 작년부터 올해 어머님 생신 기념 겸 가족 여행으로 다낭 가기로 한 거고요. 그건 작년 일이고 올해 새 식구 들어왔으면 동서가 나서서 올해 그런 계획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러면서 다시 조율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 못한 게 기분 나쁠 수는 있는데요. 그건 아주버님께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정보고 새 식구 들어왔다는 이유로 여행지를 다시 조율할 필요성은 못 느끼겠는데요. 거봐, 그게 나 무시하는 거지. 그게 어떻게 형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어머님께서 가고 싶어 하신 곳이라고. 다낭 말고도 좋은 곳이 얼마나 많은데 어머님이 모르시니까 그렇지. 더 좋은 곳 말씀드려서 옮기면 되는 거 아니야? 굳이 왜요? 다들 다낭 좋다고 했는데 왜 설득까지 하면서 가고 싶다는 여행지로 옮겨야 하는데요? 다낭이 좋긴 뭐가 좋아. 경기도 다낭시라는 말도 못 들어봤어? 가봤자 한국 사람들 판을 쳐서 거기가 베트남인지 한국인지도 모르는 곳이 다낭인데 애써 돈 써서 생신 기념관 여행해서 여행 기분 안 나면 퍽이나 좋겠다. 경기도 다낭이든 베트남 다낭이든 가고 싶은 사람 마음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제주도는 왜 가고 부산은 왜 가요? 내가 살던 곳 떠나면 거기가 다 여행지지. 설사 거기가 한국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거기가 베트남인 건 아니잖아요. 이거 봐. 끝까지 아주 그냥 자기가 잘났다고? 내가 이 정도로 말했으면 어머님한테 다시 이야기해볼게요.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야 하는 거고. 아니요. 저는 왜 그래야 하는지 모르겠다니까요. 그냥 형님이 가기 싫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기 싫다. 말씀하세요, 직접. 진짜 이게 눈 똑바로 뜨고? 왜 이래? 저게 날 계속 깔보고 무시하잖아. 기가 막혀서 진짜. 뭐? 기가 막혀? 기가 막혀? 소정아 가자. 그만해. 상대하지 마.
잠깐만요, 서방님. 지금 뭐라고 했어요? 상대하지 마? 네, 사람이 말이 통해야 사람이죠. 저 다 들었어요. 무슨 말 같지 않은 말로 사람을 쥐잡듯이 잡는데, 형수, 집사람이 우스워요? 이것저것 다 맞춰주고 형님 대접해주니까 사람 우습게 보나 본데, 우리 집사람 우스운 사람 아니고 형님이 손윗 사람이라고 함부로 대할 사람 아닙니다.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가자, 소정아. 저는 남편 덕분에 가까스로 진정하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들었다고 했으니 밖에 있던 시부모님께서도 다 들었을 거예요. 빨갛게 상기된 얼굴로 나온 저를 아버님께서 어깨를 다독여 주셨고, 그날은 저도 너무 기분이 나빠서 인사드리고 저녁도 먹지 않고 집으로 돌아왔죠. 남편은 잘했다고 하는데 저는 분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 일뿐만이 아니라 그전부터 쌓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겠죠. 알고 보니 형님은 자기가 다낭에 2번이나 갔다 왔다는 이유로 가기 싫었던 것이었어요. 태국 푸켓이나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쪽으로 여행을 가고 싶었는데 어머님께서 다낭을 고집하는 바람에 맘처럼 안 되니 자기 편 들어달라고 저한테 그랬던 거고요. 어머님께서는 주변에서 다 가본 다낭이라고 가고 싶으셨던 건데 형님 외에 나머지 사람들은 아무래도 상관이 없었어요. 다낭이면 어떻고 제주도면 어떻겠어요. 생일 당사자인 어머님이 가고 싶으시다고 한 건데 일이 그렇게 되니 어머님은 괜히 자기 때문에 며느리 간에 문제가 생겼다며 형님이 원하는 푸켓으로 가자고 하셨지만 제가 결사 반대해서 다낭으로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가서도 입이 대빨 나와서 여긴 관광객들 호구로 봐서 가격이 어떻니? 가성비가 안 나오니 어찌나 열받게 하던지 마음 같아선 두고 오고 싶었죠. 우여곡절 끝에 여행은 다녀왔지만 여행 전에 있었던 그 일로 사이가 더욱 소원해졌습니다. 왕래도 하지 않았고 시댁 모임으로 만나는 일도 줄었죠. 시부모님께 죄송한 마음에 따로 더 찾아뵙고 연락도 자주 드리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저희 노력과 별개로 초여름이 되면 시댁에는 누구도 어찌할 수 없는 우울이 찾아오곤 했습니다. 그건 제가 시집 온 일에 매년 찾아오는 하나의 계절과도 같은 것이었어요. 아까 전화 드렸는데 어머님이 목소리에 힘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서 문득 달력을 보니까 딱 이맘때더라. 그래서 여름이 오는구나 했어. 벌써 그렇게 됐네. 많이 안 좋으셔? 뭐 늘 이맘때 같지 뭐. 아직 연락 온 건 없지? 없지. 20년이 지났는데 이제와 연락이 오겠나 싶고. 남편은 체념한 듯 중얼거리며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시부모님께서도 남편에게도 기억하고 싶지 않은 20여 년 전의 끔찍한 일. 그건 바로 늦둥이 신우이의 실종 사건이었어요. 시부모님은 30대 후반에 늦둥이 딸을 얻은 만큼 정말 귀하게 키웠습니다. 아들 둘의 막내딸이었으니 안 봐도 훤하죠. 공주님, 한 줄기 햇살, 따뜻한 봄, 좋은 수식어는 몽땅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귀한 딸을 잃어버렸으니 그 심정이 오죽하겠나요. 때는 2002년 월드컵 때였고 가족 모두가 당시 그 분위기에 휩쓸려 광화문 광장으로 응원을 나갔다가 벌어진 일이었답니다. 아빠는 본인 잘못이라지만 나나 형이 제대로 보고 있었으면 그런 일도 없었을 거다 싶어. 아무래도 그 인파에선 엄마 아빠보단 눈높이가 더 맞는 내가 더 챙겼어야 했는데. 당신 탓 아니야. 아버님 탓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건 사고였을 뿐이고 그냥 불행이 닥친 것뿐이야. 머리는 그렇게 이해하려고 하는데 마음은 그렇지 않으니 나도 이맘때가 되면 마음이 너무 무거워.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좋은 곳에서 잘 살고 있을 거야. 그리고 반드시 다시 만나게 될 거고, 응? 당시 시아버지 손을 잡고 있었는데 꼴이 들어가는 순간 아버님도 모르게 손을 놓고 환호성을 내질렀대요. 정신을 차리고 주변을 둘러보았을 때는
이미 딸이 시야에서 사라진 뒤였던 겁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잃어버렸다는 생각을 못하고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지만 어디에서도 딸을 봤다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고 경찰서에선 부모를 놓치고 울고 있는 여러 아이 중에도 신호는 없었다고 해요. 경기가 끝난 후에도 그 열기가 식지 않아 밤 늦게까지 찾으러 다녔는데도 수색이 쉽지도 않았고요. 전 국민이 환호성을 내지르며 한마음으로 즐기고 있던 그때 시댁의 삶은 점점 악몽의 구렁텅이로 빠져들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결혼 전부터 남편에게 들어 알고 있었고 시부모님께 들은 것은 결혼 후 이듬해 봄이었습니다. 내가 전생에 죄가 많아.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을 이른 한으로 힘들게 살았어. 그래서 이맘때쯤 되면 마음이 좀 울적하고 힘들다. 다 내 탓이지. 그때 내가 우리 태영이 손을 놓지만 않았어도. 계절에도 냄새가 있어 잊고 살다가도 그 익숙한 밤의 냄새가 나기 시작하면 두 분은 힘들어 밤 산책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눈치껏 그쯤에는 밖에서 만나는 일도 줄었어요. 그 전해에는 아주버님이 결혼하시면서 분위기가 사뭇 다르긴 했지만 올해는 어김없이 전처럼 지내게 될 것 같았죠. 그런데 안 그래도 기운이 없는 두 분에게 형님이 앨범 속 여자아이의 존재를 캐물은 겁니다. 그건 아주버님의 잘못도 있었어요. 미리 말했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진 않았을 테니까요. 근데 어머니, 여기 여자애는 누구예요? 거실 가족 사진엔 없는데 앨범 속 사진엔 준태 오빠랑 찍은 사진도 많은데? 아이, 왜 앨범을 꺼내보고 그래? 왜? 구경하는 게 어때서? 뭔데? 혹시 오빠 첫사랑? 그런 거 아니야. 이리 줘. 반응 보니까 더 수상한데? 뭐 어때? 말이 그렇지 나이 차이도 꽤 나겠구만. 첫사랑은 아니고. 뭐야? 두 분 숨겨놓은 딸이라도 있었던 거예요? 두 분은 뭐라 말도 못하고 눈도 못 마주친 채 고개를 떨구었고 보다 못한 제가 나선 거예요. 아주버님이랑 이 사람 여동생이에요. 두 분이 어렸을 때 잃어버린 딸이요. 어머, 정말요? 어머니 딸도 있었어요? 세상에, 어쩐지. 이렇게 보니까 준태 오빠랑 서방님이랑 좀 닮은 구석이 있긴 하네. 아니, 어쩌다가 잃어버렸어요? 아니, 그냥 어쩌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요? 아니, 어쩌다가 애를 잃어버려요. 어머, 완전히 누뚱이였나 보네. 당신은 왜 나한테 말을 안 했어? 그래서 지금까지 못 찾은 거예요? 아예 연락도 없고? 형님, 두 분 불편해하시니까 그만하세요. 아주버님한테 여쭤보던지요. 동서, 나 동서한테 물어본 거 아닌데? 형님은 또 나를 세워 반응했고 어머님과 아버님은 안 되겠다 싶었는지 이만 들어가 보겠다고 하며 안방으로 가버렸습니다. 분위기를 읽지 못한 그 한 사람 때문에 나머지만 난처해졌죠. 형님도 형님이지만 미리 이런 일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아주버님도 참 답답했어요. 아주버님, 그런 일은 미리 형님한테 말씀하셨어야죠. 두 분 이맘때쯤이면 더 힘들어하시는 거 모르세요? 그러게, 내가 생각이 짧았네. 동서, 아무리 그래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건 좀 아니지. 뭐가요? 이 사람이 그래도 동서 손윗사람인데 가르치듯 그러는 거 좀 그렇지 않아?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동서는 참 잘났다. 뭘 좀 알려주면 네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부터 하는 습관 들여. 그만해. 나도 잘한 거 없으니까. 아니, 뭘 또 잘한 게 없어? 그럼 당신이 잘못한 건 뭔데? 당신이 자꾸 동서 앞에서 은근히 동서 편을 드니까 저게 날 만만하게 보고 그러는 거 아니야. 가자, 소정아. 말싸움으로 번질 것 같자 남편과 저는 먼저 자리를 떴어요.
그렇게 이야기가 마무리된 후 다행히 형님도 두 분 앞에서 막내 신우 얘기를 꺼낸 적은 없죠. 그래도 눈치를 아예 밥 말아먹진 않았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게 연락해서 막내 신우에 관한 이야기를 물어보더라고요. 잃어버린 지 20년이나 됐는데 어머님 아버님은 아직도 찾고 있어? 아직도라고 하긴 좀 그렇죠. 죽을 때까지 찾으실 텐데. 그래도 20년이나 됐으면 포기할 때도 되지 않았나? 네? 아니, 방법이 없을 거 아니야. 보니까 부모 기억도 희미할 때 잃어버렸겠구만. 무슨 수로 찾겠다고. 유전자 등록도 해놨으니까 운이 좋으면 찾게 되겠죠. 그렇게 찾아지는 경우도 많다고 하고요. 유전자 등록? 그런 게 있어? 네. 실종 가족을 찾기 위해서 경찰서에 유전자 등록만 해놓으면 아무래도 서로 가족 찾기 원하는 사람들이면 만나기 쉽죠. 아, 그래도 다행이네. 뭐가요? 아니, 그렇잖아. 아버님 재산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 셋이 나누게 될 거 둘이 나누게 됐으니 나도 동서도 더 좋은 거 아니야? 네? 왜 또 순진한 척이야. 우리끼리 통화하는 데서 무슨? 형님, 아무리 속내에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도 그렇죠. 입 밖으로 꺼내도 되는 말이 있고 안 되는 말이 있는 거예요. 딸 잃고 평생 여름 이맘때만 되면 가슴이 미어져서 밤잠도 못 이루시는 분들인데 어떻게 재산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착한 척은 끊어. 알면 알수록 최악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 이야기를 아주버님께 솔직히 털어놓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졌을까요? 아마 달라지는 건 없었을 겁니다. 아주버님도 그때까지만 해도 형님의 허물은 보려고 하지 않았으니까요. 뭐든 때가 있는 법이었고 그런 허물은 제가 굳이 나서지 않아도 결국 들통나게 되어 있었어요. 얼마 뒤 가족 식사 모임 때 형님이 불쑥 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버님, 갑자기 이런 말씀 의아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신뢰가 안 된다면 솔직하게 여쭤보고 답을 듣고 싶어서요. 뭐? 아이 갑자기 무슨 말이야? 아직 한참 남으신 건 알지만 혹시 재산을 형제들에게 미리 증여하실 생각은 없으신가 해서요. 재산 증여?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냐? 돈을 달라는 거야? 당돌하게 시부모님 앞에서 재산 증여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는 말이 있죠. 시부모님께서 재산이 좀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식들에게 남겨준다는 건 의무는 아니잖아요. 근데 형님은 당연히 제 몫이 있다는 듯이 굴더라고요. 아주버님과도 상의가 안 된 이야기인지 놀란 눈치였죠. 뭐 결국 돈 달라는 이야기네요. 저는 동서처럼 고상 떠는 일 못하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려고요. 저 실은 오빠 아이 가졌어요. 어머, 정말이야? 아휴, 나는 아직까지도 소식이 없어서 무슨 문제가 있나 했는데. 다행이다, 큰애야. 고맙고 축하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지금보다 더 큰 집으로 옮기고 차도 바꾸고 싶어서요. 이 사람 나름 능력 있는 사업장 꾸리고 있긴 하지만 당장 그렇게 큰 돈을 운용하기엔 힘들다고 해서 어머님 아버님 도움 받고 싶어서 여쭤요. 형님은 나름의 논리를 가지고 있었고 임신 사실까지 밝힌 탓에 시부모님은 고민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나 남편은 생각이 달랐어요. 지금 살고 있는 아주버님 집도 결코 작지 않고 차도 아이 키우는데 전혀 문제될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그냥 새 집으로 이사하고 새 차 사고 싶은 형님의 욕심일 뿐이었어요. 우리도 애들 둘 키우며 30평대에 잘 사는데 애 하나에 그 이상의 집으로 이사 간다는 건 솔직히 이해가 안 되네요. 조카가 한 번에 새 쌍둥이로 태어나면 모를까 저는 동의하기 어려워요. 서방님 의견 구한 거 아니에요. 제가 서방님한테 도와달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서방님도 좋은 거 아니에요?
물론 장남인 오빠보다는 덜 받겠지만 받아서 나쁠 거 없잖아요. 받아서 집 대출금이라도 갚으면 형편이 좀 나아지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형님은 은근슬쩍 유산 분배의 비율도 제멋대로 결정하며 노골적으로 장남인 아주버님을 더 챙겨달라고 했죠. 대놓고 돈 달란 소리만 해서 좀 그랬는지 아양 떠는 것도 있지는 않았습니다. 혹시 노후 걱정되시는 거면 걱정 마세요. 지금 사는 집도 명의만 이전해 주시면 되는 거고 저희 지금처럼 자주 연락드리고 찾아올 건데요 뭐. 제가 맏며느리로서 해야 할 의무는 있지 않을 테니 그런 걱정 때문에 망설이시는 거라면 염려 마세요. 형님의 말에 두 분은 더는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제가 보기엔 둘 다 많이 언짢아 보이셨어요. 그렇잖아요. 아직 두 분 한창인데 이사하게 돈 좀 도와달라는 것도 아니고 대뜸 유산 증여를 미리 해달라니요. 순서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이야기라 동의를 한 것도 아닌데 제가 다 눈치가 보였어요. 하지만 그 뒤로도 형님의 끈질긴 유산 증여 요구는 계속되었고 결국 시아버님께서는 두 손 두 발 다 드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확실히 재산을 정리해 증여를 끝내겠다고 하셨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싶었지만 시아버님께서 결정한 일이라 더는 입을 댈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곧 넓은 집으로 이사갈 형님의 입이 귀에 걸려 싱글벙글하던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 번호로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아드님은 받으시네. 허대호 씨 연락처로는 계속 연락이 안 돼서 아드님께 연락드렸어요. 마침 비상 연락망에 연락처가 있더라고요. 네, 제가 남겨둔 겁니다. 무슨 일이세요? 혹시 태영이 문제예요? 찾았습니다. 허태영 씨. 네?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단은 그쪽에서 제출한 유전자 결과와 일치한데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다시 한번 만나서 검사를 해봐야 해요. 일단 우리 경험상으로 보면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게 정말입니까, 경찰관님? 제대로 말씀해 주셔야 해요. 이 사실 저희 부모님께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니면 괜히 실망 안겨드릴까봐 전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시잖아요. 저희 부모님 무려 23년을 기다리셨어요. 정 마음에 걸리시면 형제간의 검사를 해보셔도 됩니다. 남편은 전화를 끊고 한참이나 말이 없었습니다. 넌지시 그 통화 소리를 듣던 저도 섣불리 말을 꺼낼 수가 없었고요. 천천히 다가가 남편 어깨에 손을 올리자 남편은 그제야 흐느끼며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 연락을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려왔겠습니까? 어렸을 때 전단을 돌렸을 때는 장난 전화도 숱하게 받았는데 시간이 흐른 후에는 그 장난 전화조차 없어 희망이 아예 사라진 것 같다고 했던 차였어요. 그런데 경찰이 나서서 맞을 거라고 하니 이제야 가슴에 얹힌 짐에서 해방되는 기분이었겠죠. 남편은 고민 끝에 이 사실을 두 분께 직접 알리기로 하고 가족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남편은 한껏 상기된 표정으로 아버님 손을 잡고 차분하게 이 사실을 알렸어요. 그러자 두 분의 눈에도 금세 눈물이 차올랐고 어머님은 어쩔 줄을 모르고 앉은 채 엉덩이를 들썩이셨죠. 준영아, 그게 사실이야? 우리 태영이 찾았다는 게 진짜 사실이야? 네, 엄마. 2시간 전에 경찰에게서 직접 연락받았어요. 아빠한테 연락을 했는데 연락이 통 안 돼서 저한테 했다는데요. 그럴 리가 없는데. 내가 다른 건 몰라도 그 연락을 놓칠 리가 없는데. 시아버지께서는 핸드폰을 켜서 뒤적거렸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그 핸드폰에도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었어요. 그때는 당장 막내 신우를 찾았다는 사실에 취해 누구도 진지하게 생각해 볼 겨를이 없었지만요. 시어머니는 두 손을 모아 연신 감사하다는 기도를 드렸고 아무 말 없던 아주버님도 소리 없이 눈물을 훔쳤죠. 평생을 고대해온 일이었고
그게 사실이라면 두 번 다시 얻을 수 없는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희망을 버린 건 아니어도 20여 년 전 잃어버린 딸을 찾을 수 있을 거란 기대를 어떻게 늘 하고 사셨겠어요. 어머니, 이제 됐어요. 아가씨 찾으면 이제 여생은 아가씨와 함께 오붓하게 살아요. 그동안 못 준 사랑 양껏 주시면서요. 그래, 그래야지. 그렇고 말고. 소정아, 나는 이제 더는 바랄 게 없다. 그 아이가 우리 태영이가 맞으면 나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어. 그건 진짜야. 돌아가시긴 왜 돌아가셔요. 그렇게 오랜 세월에 걸쳐 찾은 아가씨인데. 한껏 달아오른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은 건 다름 아닌 형님이었습니다. 근데 아직 모르는 거 아닌가? 응? 너무 그렇게 좋아하시면 실망도 크실 거 아니에요.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와봐야 아는 거지 아닐 수도 있잖아요. 형님 말도 완전히 틀린 말도 아니었기에 모두 한껏 들뜬 마음을 간신히 가라앉혔습니다. 그런데 형님은 더 나아가 그 분위기에선 전혀 꺼낼 수 없는 말을 꺼냈어요. 근데 아버님,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거요. 증여는 언제 해주실 거예요? 뭐? 형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 이야기가 하고 싶어요? 아니, 그 일은 그 일이고 일단 유전자 검사 나와봐야 아는 거잖아요. 증여 문제는 한참 전에 말씀하신 건데 아직도 진전이 없고요. 곧 우리 황복이도 태어날 건데. 여보, 그만해. 지금 그 이야기 꺼낼 타이밍은 아니잖아. 보다 못한 아주버님도 나서서 형님을 저지했고 입이 대빨 나온 형님은 그제야 입을 다물었죠. 어머님과 아버님이 안방에 가시고 형님과 둘이 부엌에서 과일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막내 신우를 찾았다는 소식에 저도 들떠 있었는데 형님만 외딴 섬에 있는 사람처럼 딴 생각만 했습니다. 근데 동서는 진짜일 것 같아? 뭐가요? 아가씨 찾는다는 거 말이야. 20년이 넘도록 찾지 못한 사람이 느닷없이 나타났다는 게 말이 돼? 경찰이 한가한 것도 아니고 없는 얘기로 연락하진 않았겠죠. 그리고 그 경찰분 이미 여러 해 전부터 아버님이랑 인연 맺은 분이라 아가씨 문제 더 신경 써주신 분이에요. 섣불리 잘못 알고 연락 주실 분도 아니고요. 아, 그래? 그나저나 증여 문제나 빨리 해결해 주시지. 이러다 3분의 1로 줄어들게 생겼잖아. 네? 잃어버려서 지금까지 못해준 거 미안하다고 오히려 더 준다고 하면 어쩌지? 아, 우리 준태 씨 장남인데 장남 혜택은 하나도 못 받는 거 아니야? 형님, 지금 이 상황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순진한 척 하지 마. 동서도 머릿속으로 다 계산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요. 저는 형님처럼 그렇게 돈돈거리는 사람이 아니라 모르겠네요. 아니긴. 준태 씨만 있을 때면 얼마 정도 될 거다 싶은데 생각지도 못하게 막내 신우 나타나서 얼마밖에 안 되겠다 그러고 있으면서. 그네, 너 나 좀 보자. 어머니, 그게 아니라요. 하필 그 투정과 불만을 어머님이 들어서 문제가 됐지만요. 형님은 그 길로 어머님께 불려가 한 소리 들었습니다. 나중에는 또 대빨 나온 입으로 어머님이 나온 걸 알면서도 일부러 알려주지 않은 거 아니냐고 제게 불만을 토로했어요. 며칠 뒤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고 그날은 저희 식구들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겁니다. 경찰서에서 잃어버린 막내 신우를 만나 눈물의 상봉을 했거든요. 태영아. 아빠. 아이고, 우리 태영이 어디 보자. 엄마 얼굴 좀 보자. 태영이 맞니? 엄마 알아보겠어? 대체 어디 있다가 나타난 거야? 신우는 유전자 검사가 무의미할 정도로 아주버님이나 남편과 닮은 구석이 참 많은 얼굴이었어요. 그날 유일하게 그 감격스러운 상봉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형님뿐이었습니다.
임신한 배가 당겨 무리하고 싶지 않다는 이유였죠. 어디 좋은 곳에서 좋은 부모 만나 잘 살길 바랐던 시부모님의 바람과 달리 신우의 과거는 팍팍했습니다. 너무 어렸을 때라 어떻게 해서 거기까지 흘러들어간 건지 기억은 못했지만 유년 시절과 학창 시절을 모두 경기도의 한 보육원에서 자랐다고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두 분은 억장이 무너지신다며 오열하셨죠. 이게 다 나 때문이다. 내가 그때 네 손을 놓지만 않았어도 네가 이렇게 고생하며 살지 않았을 것을. 우리 태영이 얼마나 힘들었어, 응? 엄마 아빠 없이 얼마나 고되고 힘든 삶을 살았겠냐고. 아니에요. 후원을 많이 해주셔서 먹을 것도 잘 먹고 잘 살았어요. 너 혹시 보육원에 간 걸지도 모른다고. 엄마 아빠도 보육원 후원 꽤 했었어. 네가 진짜 보육원에서 자라고 있을 줄 알았으면 전국에 있는 보육원을 다 뒤져보기라도 하는 건데. 아휴, 내가 모자라서 그래. 내가 모자라서. 신우는 보육원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지원금을 받아 서울로 올라와 살았다고 했어요. 그러다 우연히 광화문 광장을 지나가면서 어렴풋이 남은 어린 시절 기억을 떠올렸던 거죠. 그곳에 있다 보면 잃어버린 가족에 관한 실마리를 풀 수 있을 것 같아 그 근처에서 일을 시작했고요. 아르바이트만으로는 힘들고 팍팍한 서울살이 도중 신우의 사연을 알게 된 친구가 권유를 했답니다. 친구가 실종자 가족들은 유전자 검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하고. 우리는 진작 해놨다. 어디서든 너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거 해두면 보육원에 있는 애들도 찾을 수 있다고 했었어. 우리는 그래서 그것만 믿고 있었지. 아휴. 엄마 그만 울어. 그러다 탈진하겠어. 그래. 이렇게 좋은 날 눈물이 웬 말이야. 이제 평생 울 거 다 울었다. 나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우리 태영이 얼굴 보고 이렇게 품에 안아봤으니. 아버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도 또 울었어요. 북받쳐 오르는 감정을 어떻게 조절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며칠은 만나면 괜히 눈물 짓고 눈시울을 붉히는 나날이었습니다. 세상에 기적이란 게 있긴 한가 봐. 아가씨 찾았다니 아직도 안 믿겨. 나는 자다 일어나면 그게 꿈이었나 싶어 시겁할 때가 많아. 그래도 아픈 곳 없이 잘 지낸 것 같아 다행이야. 그러게. 보육원에서 자랐다는 말 들으니까 마음이 안 좋았는데 그만한 게 어딘가 싶어. 아버님은 대학 못 갔다는 게 마음에 걸리는 모양이던데. 안 그래도 그 이야기 했었어. 뭐라도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지금이라도 대학 보내자고. 그래, 대학에 나이가 어딨어? 앞으로는 뭐든 아가씨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 보육원에서 자라면서 제 뜻을 제대로 펼치지 못한 아가씨가 안쓰러워 하고 싶은 건 뭐든 해주고 싶은 가족들의 마음과 달리 형님은 좀 달랐죠. 태영아, 하고 싶은 거 있어? 뭐든 이야기해라. 엄마랑 아빠가 다 지원해주마. 그래, 태영아. 뭐가 됐든 할 수 있게 도와줄 테니까 부담 갖지 말고 이야기해. 대학 공부하고 싶으면 대학을 가도 되고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뭐든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하자. 시댁 식구들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신우이가 조심스레 꺼낸 이야기는 카페였어요. 서울에 올라와 이런저런 아르바이트를 하다 오래 하게 된 일이 카페 일이었는데 제대로 공부해서 바리스타 자격증과 베이커리 자격증을 따서 나중에 베이커리 카페를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뒤늦게 안 하던 공부를 하는 것보단 그간 했던 적성을 살려 나가는 게 좋다는 생각에 모두 찬성했습니다. 딱 한 사람만 빼고요. 카페요? 아가씨, 정신 차려요. 우리나라에 카페가 얼마나 많은데 카페를 해요? 그러다 망하기 십상이지. 그냥 적당히 기술 배워서
취직할 수 있는 자리 알아보는 게 낫지 않아요? 여보, 무슨 말이 그래? 하고 싶은 게 있다는 애한테. 현실을 말하는 거야, 현실을. 힘들게 찾은 딸이고 동생인 거 아는데 무슨 어린애 먹고 싶은 간식 다 사주듯이 다 좋다고 하는 거 좀 이상하지 않아? 아가씨도 엄연히 성인인데. 아가씨도 일해봐서 알 거 아니에요. 카페 일이라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닌 거요. 알죠. 적당히 알바나 하고 기술 배워서 남 밑에 들어가 일할 생각을 해야지. 처음부터 부모님이나 오빠들한테 의지해야 되겠어요? 형수, 엄마 아빠가 해주고 싶다고 하는 거고 내가 된다는데 형수가 왜 나서서 그래요? 네? 방금 말했잖아요. 나는 현실을 일깨워주는 것 뿐이라고요. 그러니까 형수가 왜요? 아니, 그러니까 서방님은 왜 그렇게 뾰족하게 굴어요? 현실적인 조언도 못 해줘요? 태영이가 형수한테 조언 구한 거 아니면 나서지 마세요. 누가 이 집안의 어른인지 모르겠네. 뭐라고요? 참나. 그래, 그나가. 너는 너무 관여치 말아라. 나는 우리 태영이 위해서는 내 목숨도 아깝지가 않다. 내가 뭘 해주든 그건 내 능력 한에서 해주는 것이니 네가 신경 쓸 일이 아니야. 하지만 아버님, 그럼 우리도 약속한 거 먼저 해주세요. 약속한 거? 이 사람 앞으로 증여해 주시기로 한 거예요. 저 곧 있으면 산딸인데 그 전에 넓은 집으로 이사 끝내야 한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는 없던 일로 하기로 했다. 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준태, 준영이랑 이야기 된 일이니 그런 줄 알아라. 네? 여보. 시어머니의 말에 놀란 형님이 황당하다는 듯 아주버님을 바라보았지만 아주버님은 난처한 듯 시선을 돌려버렸어요. 이전에 우연찮게 엿듣게 된 일로 시어머님의 마음이 많이 상하신 것 같았죠. 저야 유산 증여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고 생각했던 터라 상관없었고 솔직히 말하자면 자기 돈인 줄 알고 있다가 뒤통수 맞은 형님 표정을 보니 고소하기도 했죠. 맡겨놓은 돈 찾는 것처럼 유산 증여해달라고 해놓고 집 넓힐 생각이 얼마나 신났겠어요. 남편 말로는 그렇게 집에 돌아가서 아주버님이랑 크게 싸웠다더라고요. 그렇게 싸워도 변하는 현실이 없어서 그런지 형님은 올 때마다 신우에게 괜히 시비를 걸더라고요. 아가씨, 20대인데 관리 안 해요? 볼 때마다 먹고만 있는 것 같아. 네? 죄송합니다. 아가씨, 죄송하긴 뭘 죄송해요. 뭘 잘못했다고. 더 먹어요. 먹고 싶은 만큼. 동서, 이게 아가씨를 위한 일인 것 같아? 아가씨 처음 왔을 때보다 살찐 거 안 보여? 한창일 나이에 관리를 하게 해야지. 못 먹고 산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말실수를 하는 바람에 집안 분위기 싸하게 만든 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피가 섞인 가족이라도 20년이 넘어 만난 가족인데 아가씨는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양껏 먹어본 기억이 없다는 신우를 위해 어머님께서 먹을 것도 엄청 챙겨주셨어요. 저한테 요즘 젊은 애들 좋아하는 건 뭔지 물어보시고 아버님이랑 직접 가서 사오시기도 하고요. 부모는 자식 입에 들어가는 것만 봐도 행복하다잖아요. 그래서 신우가 먹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다고 정말 내내 먹는 걸 보고 계시기도 해요. 그런 사람한테 못 먹고 산 것도 아니고라는 말이 말인가요? 그런 일 때문에 안 그래도 벼르고 있던 시부모님이 폭발하게 된 사건이 터지고 만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시어머니께서 제게 연락이 온 거예요. 어머니, 어쩐 일이세요? 소정아, 일을 어쩌니? 태영이가 나가서 살고 싶대. 네? 아가씨가요? 갑자기요? 여지껏 잘 지내다가 최근 들어 근심 있는 사람처럼 말수도 줄고 먹는 것도 마다하더니 이상해졌어. 무슨 일이 있냐는데도 말도 없고. 소정이 네가 우리 태영이 좀 만나서 이야기 좀 해봐라. 응?
너한테는 그래도 이야기 잘하는 것 같은데. 네, 어머니. 제가 아가씨 만나서 이야기 해볼게요. 이상하네요. 잘 지내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시댁을 떠나 혼자 살고 싶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 해달란 이야기도 아니고 그동안 벌어놓은 돈으로 다시 고시원에 가서 살면 되니 걱정 말라고 했다고요. 평생 그리워하던 가족을 찾아놓고 다시 혼자가 된 삶을 살겠다는 게 저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그래서 신우를 데이트하자는 명분으로 불러내 만났습니다. 내가 우리 애들 아빠한테 아가씨 이야기 엄청 들었거든요. 그때마다 우리 아가씨 찾으면 뭐 해야지, 어디 가야지 그런 이야기 많이 했는데 오늘 그 소원 하나 이루네요. 괜히 저 때문에 언니 시간 뺏는 거 아니에요? 말했잖아요. 저 오늘 소원 이루는 날이라니까요. 아가씨랑 쇼핑데이. 오늘 오빠 카드 가져왔으니까 아가씨 사고 싶은 거 다 사요. 솔직히 나는 안 돼도 아가씨는 명품 가방 하나 사도 뭐라고 안 할걸요? 저는 괜찮아요. 정말로 괜찮아요. 처음부터 눈치를 많이 보긴 했지만 확실히 어머니 말처럼 최근 들어 눈치 보는 게 더 심해진 것 같았습니다. 맛있는 점심을 먹고 괜찮다는 신우 손에 어울리는 옷 몇 벌 들려 카페로 왔어요. 그리고 차분히 제 생각을 이야기해 주었죠. 아가씨도 살면서 굉장히 힘들었겠지만 저는 어머님 아버님을 보고 살았으니까 어머님 아버님 이야기 좀 해줄게요. 저 처음에 이 집에 인사 왔을 때 어머님이 우셨거든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아니요. 처음엔 아들 장가 가서 서운한 마음에 그러시나 보다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잃어버린 딸 하나가 있는데 그 딸도 이제 시집 갈 때가 됐을 텐데 남의 집에 가서 부모 없이 자라 손가락질 받고 사는 건 아닌지, 흠 있는 애라고 주변에서 막대하는 건 아닌지 그 걱정이 들어서 우셨다고 제게 사과하셨어요. 엄마가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매년 늦봄, 초여름이 되면 어머님 아버님은 늘 아가씨 잃어버린 그 20여 년 전으로 돌아가서 울적해 하셨어요. 자책하시고 슬퍼하시고 뭘 먹어도 맛을 느끼지 못하시고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그래서 요즘 저는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아가씨 찾고 나서 두 분 눈에 띄게 활력도 좋아지셨고 심지어는 젊어지셨다는 생각도 들더라니까요. 아, 집 나가고 싶다고 했다면서요? 네. 무슨 일인지 묻고 싶지만 말하기 힘들면 안 해도 돼요. 정 나가고 싶은 거면 어쩔 수 없지만 나는 솔직히 아가씨가 우리 어머님 아버님 배려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서. 두 분 오랜 세월 정말 힘들었거든요. 제가 어렵게 꺼낸 말에 신우는 묵묵히 듣고만 있다가 벼랑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확실히 무슨 일이 있긴 있다 싶었어요. 저는 신우가 감정적으로 진정이 될 때까지 기다려주었고 신우는 한참 조용히 울며 눈물을 닦고 그러더라고요. 솔직히 뭐가 옳은지 모르겠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그 집에 있는 게 과연 엄마 아빠한테 도움이 되는 일인지.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까지 제가 한 말 뭐로 들은 거예요? 엄마 아빠가 잃어버린 건 어린 딸이지만 저는 훌쩍 자라서 온 거잖아요. 제 존재가 엄마 아빠한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괜히 저 신나서 바리스타 되고 싶다는 이야기하고 카페 이야기하고 저 때문에 매번 외출해서 냉장고 채우시는 것도 그렇고 제가 짐이 된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해요. 아가씨,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말했잖아요. 지금 두 분한테는 지금이 인생 통틀어 가장 행복한 날일 거예요. 저도 더 주지 못한 마음. 그거 나중에 시집가서 애 낳으면 알게 될걸요?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고 내 말 들어요. 그것 때문이면
난 아가씨 나가는 거 결사 반대니까. 하지만 큰언니는... 네? 큰언니요? 큰 올케 언니요. 언니 말도 맞는 것 같아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 우물쭈물 망설이는 신우를 다그쳐 자초지종을 캐물었습니다. 신우가 어렵사리 제게 꺼낸 것은 다름 아닌 핸드폰이었어요. 그동안 형님과 한 통화 내용이 자동 녹음되어 있었죠. 일부러 녹음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자동 녹음되는 핸드폰이라서. 이리 줘봐요. 그 사이에 무슨 통화를 그렇게 많이 했는지 저는 하나하나 다 눌러 둘이 한 대화 내용을 들었죠. 아가씨, 지금 어머님 계세요? 아니요. 두 분 다 나가셨어요. 그러면 좀 집안 청소 좀 해놓고 있어요. 전에 가서 보니까 아가씨 맨날 앉아서 TV만 보고 먹기만 하던데 어머님한테 미안하지도 않아요? 아, 저도 그런 거 잘하는데 엄마가 하지 말라고 하셔서요. 아유, 정말 보육원에서 제대로 못 배우셨네. 그렇게 눈치가 없어요. 하지 말란다고 안 하게? 할게요. 엄마 오기 전에. 그리고요, 전에 내가 했던 이야기는 좀 생각해 봤어요? 뭘요? 카페 이야기요. 그냥 적당한데 내가 취직 자리 알아봐 준댔잖아요. 근데 제가 카페 아르바이트 경력만 많아서 다른 일은 경험이 없는데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배워가는 거지. 괜히 아버님 돈 쓸 생각하지 말고 전 카페 일하고 싶으면 돈 벌어서 직접 차려요. 그래야 보람도 있지. 저도 아빠한테 차려달란 말까진 아니었어요. 그냥 여기서 지내면서 바리스타 학원 다니고 싶어서 꺼낸 이야기였는데. 괜히 오해 사는 일 없게 앞으로는 말 똑바로 해요. 그리고 제발 좀 그 말꼬리 흐리는 말투는 좀 안 하면 안 돼요? 아, 속 터져 죽겠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자주 통화를 할수록 형님은 선을 넘어 너무 못된 말도 많이 했더라고요. 술 마시고 한 통화도 있었고요. 아가씨 하나 때문에 이 집안 균형이 다 무너진 거 알아요? 이 집안의 기둥이 바로 우리 준태 씨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뭐야? 완전 아가씨판 나가리판이지. 아, 진짜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이 집에 시집을 왔나? 능력 있는 사업가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빈 깡통이고 집안 지원 좀 받나 했더니 무슨 잃어버린 딸이 있다네? 딸 찾기 전에 한몫 단단히 챙겨놓으랬더니 아니 20년 동안 못 찾은 딸을 이제 와서 찾는 게 말이 돼? 아씨 열받아서 진짜. 솔직히 나 같으면 직접 찾지도 못했어요. 잘 사는 거 보여줘야지. 보육원에서 자랐느니 대학에 가고 싶어도 못 갔느니 그런 소리 하는 건 그냥 두 분 가슴에 대못 박는 일이지. 그리고 아가씨 모르죠? 눈치가 없으니 모르겠지. 어머님 아버님도 은근히 부담스러워하는 거요. 굴러 들어온 돌이 얼마나 짐스러운 줄 알아요? 정말 기가 막혀 말도 안 나오는 악담에 저는 얼굴에 핏기가 다 빠지는 기분이었어요. 그 이야기를 그동안 잠자코 듣고만 있었을 걸 생각하니 솔직히 화도 나지만 답답하기도 하더라고요. 아가씨,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냥 듣고만 있었어요? 직접 뭐라고 하기 힘들면 말을 해야죠. 어머님 아버님한테 하는 게 힘들면 저 아니면 오빠한테라도 말하면 되잖아요. 언니, 저요. 평생 눈치만 보고 살았어요. 네? 내가 하는 행동, 말 하나하나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피해가 되는지 그런 눈치 보고 행동하느라 행동이 느려요. 솔직히 큰 올케 언니가 하는 말이 저 위에 하는 말이 아닌 건 알았는데 듣다 보니 언니 말도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판단하는 게 힘들었어요. 아가씨. 신우는 다시 눈물을 훔쳤고 저는 이 문제만은 그냥 지나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형님은 그놈의 유산, 나중에 아주버님 몫으로 받을 수 있는 유산 때문에 이런 짓을 한 것이었어요.
저는 그 길로 신우를 데리고 시댁으로 찾아가 두 분에게 이 문제를 가감없이 다 보여주었죠. 잠자코 녹음된 통화 내용을 듣던 어머님, 아버님은 기가 막혀 말도 못하시고 어머님은 듣다가 신우를 붙들고 우시더라고요. 결국 두 분은 통화 내용을 전부 듣기도 전에 아주버님과 형님을 호출하셨죠. 그리고 두 사람 앞에서 통화 녹음을 다시 틀어 들려주었어요. 아가씨! 그동안 지금까지 녹음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 엄밀히 말하면 프라이버시 침해예요. 아가씨랑 함께한 통화인데 어떻게 프라이버시 침해가 돼요? 지금 그게 중요해? 그나가, 네가 말해봐라. 지금 이게 다 무슨 말이냐? 짐? 내가 우리 태영이를 짐스럽게 여긴다고? 아버님, 그게 아니라, 그게요. 저는 그냥 아가씨가 너무 자만하고 기고만장해질까봐. 기고만장? 자만? 아니, 그게 아니라요. 그동안 아버님, 어머님 곁에서 자식 노릇하며 효도한 건 우리 준태 씨나 서방님일 텐데 아무것도 안 하고 다른 데 살다 와서 딸 대접받는 거 그거 좀 불합리한 일 아닌가요? 아가씨한테 카페라도 차려주시면 그거 돈이 한두 푼이 아닐 텐... 지금 당신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깜짝이야. 당신 지금 나한테 소리 지른 거야? 아버지 죄송해요. 이게 다 제 잘못이에요. 내가 살다 별소리를 다 듣는다. 내가 평생 내가 벌어 모은 돈 내 딸 위에 쓰겠다는데 그것도 며느리 눈치를 봐야 하냐? 준태야, 내가 네 눈치를 봐야 해? 아니에요.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준영이나 저는 아버지 재산 앞으로 한 푼도 증여받을 생각 없습니다. 다 태영이 위에 쓰세요. 진심이에요. 여보, 지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준태처, 너 단단히 들어라. 앞으로 네가 준태랑 살든 말든 나는 관심 없다. 근데 적어도 나랑 네 어머니, 그리고 특히 우리 태영이 앞에 나타나는 날에는 나 가만히 안 있는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아버님,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오해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한 말이 아니라... 준태 뭐하냐? 얼른 데리고 나가지 않고. 아주버님은 형님을 데리고 집 밖으로 나가버렸고 집안은 한동안 분위기가 험악했습니다. 결단력 없고 우유부단한 줄만 알았던 아주버님은 형님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했어요. 그 와중에 형님 또 기막힌 요구를 해서 혀를 내두르게 했습니다. 재산 분할에 증여받을 예정이었던 금액도 넣어야 한다고 우겼다지 뭐예요. 당연히 씨알도 안 먹힐 소리였고 시집 올 때 들고 온 돈도 없이 혼인 기간도 짧아서 분할할 재산도 없이 그야말로 맨몸으로 쫓겨났어요. 맨몸은 아니에요. 아이가 있었으니까요. 아주버님은 양육권을 넘겼고 양육비만 지급하기로 합의한 모양입니다. 사람 하나 잘못 들어왔다가 아주 큰일 날 뻔한 거죠. 아가씨는 최근 바리스타 학원에 등록했어요. 아가씨는 자격증을 따고 몇 년간은 다른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뒤 돈도 모으고 자기 힘으로 카페를 시작해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기특해요. 요즘은 수업 끝난 아가씨 픽업해서 함께 점심 먹는 낙으로 삽니다. 무엇보다도 아버님, 어머님 웃음이 늘어서 좋아요. 내년 여름부터는 우리 가족에게 우울이란 계절이 찾아오지 않겠죠?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